안녕하십니까. 도전 운전면허 학과 시험의 김선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도로에 나가보시면 차들이 참 많죠. 무려 우리나라의 차량 대수가 1450만 대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차들 속에 이러한 차들이 법을 안 지키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알아야 되는 법이야말로 아마 소중한 그런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로교통법을 배워보는 그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력 전달 장치, 저번 주에는 동력 발생 장치를 배웠죠. 자, 엔진의 힘을 바퀴 쪽으로 전달해주는 장치를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고, 자, 차만 가면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차의 진행 방향을 바꿔주는 이런 조향 장치, 그 다음에 차를 멈추게 하는 제동 장치, 또 교통 안내 표지, 또 이런 도로 안내 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력 발생 장치가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시동을 거는 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차는 시동만 걸어서 차가 움직이는 차가 아니라 반드시 그 힘을 갖다가 바퀴 쪽으로 전달해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차의 그림을 잠시 보시면, 자, 차에 보시면, 자, 제일 먼저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 일종을 하시는 분들, 기어를 넣는 차들을 말이죠. 반드시 차에 클러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클러치를 가지고 동력을 전달해주는 장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클러치를 밟아야 기아가 들어가는 거고, 이 기어 넣는 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속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손으로 직접 기아를 넣는 차들을 수동 변속기, 요즘에 그 오토차들 많이 하죠. 오토차를 자동 변속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클러치하고 변속기를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합니다. 자, 근데 도로에 나가보시면 이런 자동차를 모실 때 요즘의 추세가 기아를 넣는 차보다는 아무래도 그 오토 차량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오토차에 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토차에 보시면 변속기가, 자, 일반 스틱차하고 틀려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기아가 돼 있죠. 자, 보시면 맨 위에는 P라는 영어가 써 있고 그 밑에는 R이라는 영어가 써 있고, 그래서 기아 변속의 순서를 보시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여기서 이 P라는 게 뭡니까? 파킹이죠. 자, 주차할 때 쓰라는 얘기고, 자, R이라는 영어는 뭡니까? 리버스, 이래가지고 후진이라는 뜻이죠. N은 뉴트럴, 이래서 중립이라는 말을 쓰고, D, 드라이브, 주행이죠. 그러니까 오토차는 보통 이 드라이버에다만 놓고 차를 움직이시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오토 면허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과연 집에 가서 면허증을 취득해가지고도 아저씨께서 집에 내려가서 시동 한번 걸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30분이 있다가 올라오더래요. 자, 그래서 이분한테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동이 안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허증을 취득하신 분이 시동도 못 걸은데서야 말이나 되겠습니까? 자, 일반 기아를 넣는 차들은 변속기가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5단, 후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아가 아무 데나 들어가 있어도 클러치라는 페달만 밟게 되면 시동이 걸리지만 이 오토차는 차의 특성상 반드시 기아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시동이 걸리고 안 걸리고가 결정이 되죠. 자, 필기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토차는 과연 어디에서 시동이 걸리냐? 자, 요즘에 집에 보시면 원격 시동 장치다 그래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 차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기아가 아무 데나 들어가 있는데 시동이 걸린다면 과연 이 차는 혼져가는 차죠. 자, 그래서 이 자동 변속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동을 거는 기아의 위치인데요. 반드시 차가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다시 말해서 파킹하고 N, 중립에서만 시동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 자, 기아를 놓고 차가 움직이니까 이 차가 항상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차를 줬을 때 집에 찾아가려면 반드시 왼쪽, 오른쪽 이 차를 움직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의 진행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 다시 말해서 핸들을 얘기하죠. 이 핸들을 차의 진행을 바꿔주는 장치다 해서 조향 장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운전을 가리키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 핸들에 잡는 법이죠. 자, 제가 핸들은 놔있질 않지만
보통 말로 설명을 하면 핸들은 9시에서 3시 방향 이런 식으로 잡죠. 근데 간혹 가다가 폼을 잡는다고 이제 한 손 갖고 운전하시는 분들, 참 이런 분들 운전 가르치기 힘들죠. 그리고 이 가장 초보자로서 힘든 게 뭐냐면 이 핸들에 힘을 너무 꽉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핸들에 힘이 빠져야 비로소 이 사람이 운전을 할 자격이 된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게 가장 힘들어요. 또한 그 운전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자동차 운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힘든 혈액형이 있대요. 자, 과연 그 혈액형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가르쳐 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가르치기 힘든 혈액형이 O형이랍니다. 또한 B형. 그래서 이 O형, B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운전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O형, B형들은 이 성격이 급하거나 무지 앞차를 거리를 안 두죠. 이런 분들이 과연 핸들을 꽉 잡는 가장 기본적인 혈액형이라고 봐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의 혈액형이 O형, B형인 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고치면 되겠습니다. 내가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고요. 자, 그래서 조향장치를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차가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멈춰야 되겠죠. 이 차가 멈춰지지 않으면 그 차는 이미 폭탄이나 똑같고 총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다른 말로 멈출 제자, 움직일 동자. 그래서 차를 굴러가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장치다. 그래서 제동장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간혹 문제를 풀다가 보면 급제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제동. 자, 제동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다 보니까 급제동이라는 말도 어색한 거고요. 그래서 제동이라는 말을 브레이크로 한번 바꿔보면 운전 중에 급제동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급브레이크를 밟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초보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툭 하면 그냥 급브레이크를 밟고 마는 거죠. 그래서 뒤를 쫓아가는 운전자들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방법이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차에 보시면 이 브레이크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발로 밟는 브레이크. 자, 이 브레이크를 뭐라고 해요? 풋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우리 풋볼 아시죠? 자, 축구를 풋볼이라고 그러죠. 자,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풋브레이크. 자, 이게 운전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도로에 나가보시면 앞에 가는 차에 뒤에 유난히 빨간 등이 많이 들어와요. 그럼 그 빨간 등이라는 건 별도로 켜는 게 아니라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들어오는 등을 말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제동등. 근데 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뒤에 빨간불이 현저히 적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꼭 멈춰야 되는 부분에서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얘기인데 이 운전 초보자들은 이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툭 하면 아예 밟고 살죠. 특히 오토 하시는 분들. 그래서 오토차가 조작은 쉬워도 이 브레이크만 밟으면 차가 멈추는 차고 속력내는 페달 하나만 갖고 움직이는 차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풋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이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많이 밟는 사람은 초보자,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운전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에는 그렇게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풋브레이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운전석 옆에 보면 손으로 올리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자, 그거를 핸드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핸드브레이크라는 거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래요. 자, 핸드브레이크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사이드브레이크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럼 사이드브레이크나 핸드브레이크나 같은 말인데 자기 운전석 옆에 있어가지고 사이드브레이크, 손으로 올려서 핸드브레이크, 우리나라 말로는 주차브레이크. 다시 말해서 차를 멈추어 놓고 차를 굴러가지 말라고 올리는 브레이크가 이제 핸드브레이크죠.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브레이크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엔진 브레이크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들어보셨나요? 어느 분이 엔진 브레이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차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엔진 브레이크라는 건 뭡니까?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나중에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이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적게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엔진 브레이크가 필기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면허증을 취득하시는 분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를 놀러 갑니다. 강원도에는 이런 평지가 아니라 산길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초보자들이 강원도를 한번 차를 잘못 끌고 갔다 오면 차가 다 망가진다라고 하죠.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오로지 달리는 거, 과속하는 것만 알지 브레이크 조작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서 나중에 꼭 배우셔야 될 부분인데,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과연 그 발로 밟는 풋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를 누구나 다 알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발로 밟는 브레이크에 발이 간다는 얘기죠. 그럼 엔진 브레이크라는 건 뭡니까? 차 안에 브레이크 하나가 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오로지 발로 밟는 브레이크만 밟으면 나중에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높은 단수에서 절대로 차를 끌고 내려가지를 않고 저단으로 바꾸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단 놓고 내려가게 되면 차가 너무 빨라지니까 기어를 낮은 단수, 그러니까 2단으로 바꾸게 되면 기계 자체적으로 속도가 감속이 되는 것을 엔진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오토에는 있겠습니까? 오토차에도 있죠. 자, 오토차를 보시면 아까 드라이버에다 놓고 차를 모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드라이브 밑에는 반드시 2단, 1단 이런 낮은 기아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엔진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나중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고, 필기시험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브레이크 조작 방법으로 올바른 걸 찾아라. 자,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답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발로 밟는 브레이크를 적게 사용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다뤄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이게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자, 제일 먼저 배우신 게 동력 발생 장치. 그러니까 차에 타서 제일 먼저 시동을 거는 그 엔진을 말하는 거고, 시동을 걸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기아를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기아를 넣고 발로 밟는 클러치나 이런 변속기를 가지고 동력을 전달해 주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차가 굴러가면 언젠가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굴러가게 하는 거를 멈추게 하는 장치를 제동장치, 브레이크라고 했고, 제가 더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이나 고속버스를 타는 사람이나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통통 튀기는 감이 있고, 이 고속버스는 푹신푹신하고, 싼 차를 타보면 쿠션이 안 좋은데, 이 좋은 비싼 차를 타보면 아무래도 차가 가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 차는 쇳덩어리가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운전자의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노면으로 받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시켜주는 장치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장치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가 장치라고 그러죠. 우리 현악기 이런 말 많이 쓰죠. 이 현자가 또 한문으로 얘기를 하면 스프링 현자예요. 그러니까 활처럼 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면에 있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시켜주기 위해서 자동차 바퀴 위쪽에 싼 차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 비싼 차는 가스로 쇼버가 들어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고 차의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시켜주는 장치, 이런 거를 그 현가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제동 장치 중에서 엔진 브레이크라든가 그 다음에 오토 차량에 대해서 시동이 걸리는 위치, 요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기계에 대한 조작은 다 아셨고요. 자, 이제 차를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아셨다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도로에 나가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신호등이죠. 자, 이 신호등 누구나 다 알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도로에 나가서 녹색 신호가 있고 적색 신호가 있고 황색 신호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필기시험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적색 전멸이다, 황색 전멸이다, 녹색 전멸이다. 중요한 건 누구나 흔히 볼 수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그 말의 뜻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말을 모르겠어요? 녹색을 모르겠어요? 황색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전멸의 뜻을 모른다는 얘기죠. 자, 황색불이 전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란 색깔의 신호등만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얘기죠. 자, 밤 12시 넘어가면 시내의 신호등이 다 꺼지고 오로지 노란 색깔 하나만 계속 깜빡깜빡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본인이 운전자라면 과연 이거를 차를 몰고 가다가 섰다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천천히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구별을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황색 전멸등이라는 거, 그러니까 노란 색깔의 등이 깜빡인다는 얘기는 쓰라는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쓴다는 의미는 뭡니까? 적색이죠. 그래서 황색 등이 전멸한다는 얘기는 신호등을 다 꺼놨으니까 주의하면서 다니라는 서행하라는 표지고, 자, 적색 전멸등, 이거는 흔히 많이 보이는 사유가 아니죠. 황색 전멸등은 늘 볼 수가 있지만 적색 전멸등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 자, 소방서 앞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소방차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긴급 자동차가 지나가도 자기가 먼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해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방서 앞에 가면 그 소방차가 출동하기 위해서 다른 차가 모두 다 서줘야 된다. 그래서 도로상 위에 빨간 등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자, 그걸 갖고 적색 전멸등. 그래서 황색 전멸등은 주의하면서 천천히 가라는 신호. 적색 전멸등은 반드시 쓰라는 얘기죠. 자, 또 하나 녹색 전멸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녹색 전멸등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는 도로상에서 신호등에 녹색 등이 깜빡이는 것을 본 적이 죽어도 없다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2번 정도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 5살부터 7살짜리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얘들아, 녹색불이 깜빡일 때, 자, 여기서 녹색불이 깜빡인다는 얘기는 일반 신호등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그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들이 깜빡인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과연 녹색등이 깜빡일 때 길을 건너가면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을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당연히 건너가도 되는 거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교통사고가 무지 많이 늘어난대요. 왜?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얘들아,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깜빡일 때는 절대로 길을 건너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우고 돌아온 아이가 엄마가 시장을 갔다 오는데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녹색불이 깜빡일 때 데리고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경찰한테 한번 잡혀봤으면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 텐데 우리나라의 경찰관들은 그런 일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녹색등이 전멸일 때는 빨리 건너간다라는 신호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필기시험에 녹색등이 전멸한다는 말은 절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을 꼭 좀 유념해 주시고, 자, 그럼 신호등의 색깔을 구별대로 보겠습니다. 자, 녹색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진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직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무조건 간다는 뜻이 아니죠. 가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신호등이 녹색들이라도 그냥 가시게 되면 다른 차에 위험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항상 녹색이라는 말은 갈 수 있다는 뜻이지 가라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 신호등 같지만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적색, 빨간색이죠. 모든 차가 다 쓰라는 얘기죠. 그거를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필기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요 빨간불인데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요. 자, 빨간불이라는 건 모두 다 쓰라는 얘기인데 빨간불이 있어 갈 수 있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직진도 안 되죠. 좌회전도 안 되죠. 다만 신호등에는 우회전 신호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일 때도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우회전밖에 없죠. 어느 분이 우회전을 하는데 빨간불이라고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신호등을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고, 또 중요한 거는, 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황색이죠. 자, 이 황색의 의미가 뭡니까? 빨간불도 아니고 녹색도 아니고. 그럼 황색이라는 말은, 자, 교통경찰관이 도로상에서 단속을 할 때 빨간불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잡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위반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노란불에서 가다가 경찰한테 잡히는 사람은
자기는 죽어도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과연 이 황색의 의미가 뭡니까? 노란불이라는 신호등은 가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빨간 신호의 연장이죠. 자, 그래서 경찰관이 항상 교차로에서, 자, 요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 길이 2개 이상 합쳐지는 데를 가지고 이제 교차로라고 얘기를 하죠. 신호등은 항상 이런 교차로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도로에 나가시면 우리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 교차로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사거리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신호등에 가면 분명히 4개짜리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어려운 말로 얘기를 했더니 사색 등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4가지 색깔의 신호등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신호등에서 경찰관이 단속을 하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경찰관이 단속하는 지점을 알려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찰관들이 보통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교차로에는 반드시 횡단보도가 있고 정지선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라는 나라, 자동차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정지선이 외국에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횡단보도 앞에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이 정지선이 2개가 있어요. 왜? 횡단보도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모든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여기에 하도 안 쓰다 보니까 이 앞쪽에 정지선 하나를 더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에 녹색 신호등, 보행자들 건너가라는 신호등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나 제가 생각하나 엄청난 잘못된 제도예요. 자, 앞으로는 이 앞에 있는 정지선을 돈을 들여서라도 다 지운다고 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경찰관이 이 녹색에 있을 때 갑자기 노란불로 바뀌기 때문에 혹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황색 신호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황급히 간다는 그런 뜻으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 노란불에서는 그냥 간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노란불에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자, 그래서 경찰관이 단속을 할 때 꼭 어디를 보는 거냐면 횡단보도의 이 정지선 부분을 보죠. 그래서 자동차의 앞바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동차의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냐, 넘어간 상태냐. 다시 말해서 교차로의 진입 전이다. 이런 말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노란불로 바뀌면 무조건 쓴다라는 뜻이고 이미 교차로 내다. 그러니까 교차로 안을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로 내에서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는 신속히 빠져나가라. 그래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노란 등의 의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 황색 등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에 도로에 나가게 되면 이 신호등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신호기의 일종이라는 거는 이 등만을 따지는 게 아니죠. 도로에 나가보시면 도로 바닥에 차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로하고 차로를 구분하는 이런 선. 도로에 나가보면 점선도 있고 이어진 선, 안 끊어진 선을 실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찰관들이 단속하는 것 중에 신호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등만을 위반을 하는 게 신호위반이 아니라 도로 바닥에 있는 이런 차선을 위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호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신호등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운전자들이 그 신호등에 있는 그 등하고 도로 노면에 있는 차선하고 혹시 도로 아스팔트에 뭔가 글씨가 써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호등의 일종이라고 보시고 2가지를 다 지킬 줄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또 차이가 뭐냐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현재 속도의 3배 이상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60km로 달리고 있으면 시야는 물론 3배 이상, 그러니까 180m 정도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호등을 멀리 보는 사람만 이렇게 도로상에서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까먹은 게 있습니다. 자, 녹색등이라는 건 아까 제가 분명히 갈 수 있다라는 신호였고, 빨간불이라는 건 멈추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노란등의 의미는 정지선을 넘어간 차는 빨리 가라는 얘기고,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은 차는 반드시 서라는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도로상에서는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직진도 해야 되고 좌회전도 해야 되고 우회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회전이라는 거는 별도의 신호등 없이 빨간불이든 황색등이든 어떠한 신호에 상관없이 갈 수가 있다라고 했지만, 좌회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반드시 녹색 화살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교차로에 보시면 자, 이런 교차로가 있습니다. 자, 교차로에 이런 사거리, 다시 말해서 길이 2개 이상 합쳐지는 데를 교차로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런 사거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의 신호등이 있어요. 이 4개짜리 신호등에는 반드시 화살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좌회전이라는 건 이 녹색 화살표에서 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런 신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보호 좌회전. 자, 이게 과연 무슨 말입니까? 좌회전이라는 말은 알아요. 누구나 다. 자, 그럼 이 비보호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자, 삼거리를 그려놨어요. 자, 요 삼거리에는 이런 사거리처럼 4개짜리 신호등이 있으면 좋은데, 요런 삼거리에는 3개짜리의 신호등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3개짜리 신호등의 색깔을 보시면, 자, 적색, 그 다음에 황색, 그 다음에 녹색, 이 3가지의 신호등밖에 없어요. 근데 신호등만 봐가지고는 분명히 좌회전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하는 사람들은 신호등만 보는 게 아니라 도로 노면에 혹시 이런 좌회전하라는 화살표가 있다면 녹색 화살표가 없어도 좌회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곳에 가보면 신호등 위쪽에 이런 표지판이 별도로 또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비보호라는 글씨가 써 있고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돼 있어요. 자, 그럼 과연 이 의미가 뭡니까? 녹색 화살표가 없어도 좌회전이 가능한데 과연 어떤 색깔에서 해야 되냐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100명 중에 80명이 적색에서 하고 있죠. 왜? 이 의미는 녹색 신호시, 그러니까 진행 신호였을 때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 만들어진 법이 예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로에 나가보시면 녹색에서 하고 싶어도 마주오는 차가 계속 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령을 펴서 빨간불이 됐을 때 이쪽 차가 멈추면 그때 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하나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겁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말은 녹색 화살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진행신호,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비보호라는 말은 뭡니까? 자, 배운 대로 녹색에서 나중에 운전을 하시다가 마주오는 차가 200km의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여기서 사고가 났다면 과연 어떤 사람의 죄가 더 크겠냐는 얘기죠. 이 200km로 달려온 차는 그냥 과속한 딱지 하나 끊기면 그만이고, 이 사고 난 모든 책임은 이 좌회전한 차한테 모든 책임을 물죠. 그래서 녹색에서 하되 절대로 조건이 붙는다. 무슨 조건이 붙냐면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말아라. 이 말은 녹색에서 하되 마주오는 차랑 사고가 나면 무조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이 좌회전하는 차한테 모든 책임을 다 묻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 이제 비보호 좌회전이죠. 그래서 신호등의 의미는 여기까지 알아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도로에 나가시면 이 신호등만 보는 게 아니라 표지판이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 50문제 안에도 이 표지판의 문제가 2문제, 3문제가 나오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지판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는 건 둘째 문제고, 공부하시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려보면, 자, 도로에 보시면 이 표지판은 분명히 나와요. 누구나 다 맞춰야 되는 문제죠. 근데 사람들이 틀리는 이유가 학원에서 주신 책이나 서점에서 파는 그 책자나 오로지 도로 그 표지판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외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조그만 표지판을 보고 외우려다 하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에 나가보시면 표지판들이 늘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면허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차를 모는 초보자들은 도로에 나가보시면 꼭 표지판이 있어요. 자, 이 표지판의 의미. 자, 근데 내가 면허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도로에 나가서 오늘부터 관심 있게 쳐다보십시오. 자, 얼마든지 하루에 20개 이상은 표지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고 자기가 집에 있는 책자에 있는 표지판을 다시 한번 봤다면 그거는 그날 이후로 절대로 까먹지를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이 표지판을 보고 밖에 있는 표지판을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책자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 표지판에 대한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참 힘드신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도로에 나가시면 반드시 그 표지판을 보시고 꼭 한번 찾아보시면 절대로 잊어먹는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림을 통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 자, 중요한 건 무슨 의미냐면 도로에 나가시면 동그란 표지, 세모난 표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동그란 표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시표지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시한다는 얘기예요. 꼭 지켜서 따라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 세모난 표지판의 의미는 뭐예요? 요거는 주의하라는 표지판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도로 모양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동그란 표지판 안에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좌회전하라는 얘기예요. 지시한다는 얘기죠. 근데 세모난 표지판 안에 똑같은 그림이 있다면 이거는 좌회전할 때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직진 도로가 아니라 좌측으로 구부러졌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좌로 구분 도로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세모난 표지판 안에 이런 모양이 들어있다. 그랬더니 이 표지판의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꼬불꼬불 도로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이 말은 도로가 한 번 구부러진 게 아니라 도로가 두 번 구부러졌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직진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먼저 구부러지고 좌측으로 구부러졌다. 다시 말해서 이 표지판의 이름은 우좌로 이중구분도로.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세모난 표지판에 나와 있는 표지판들은 다 도로 모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세모난 표지판이 나오면 아, 이거는 도로 모양을 연상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그림을 통해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저 표지판을 보시면 자, 세모난 표지판이 다 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모난 표지판은 주의하라는 표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도로 모양이죠. 첫 번째 그림이 뭡니까? 자, 십자형 교차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이 2개 이상 합쳐지는 교차로를 말하죠. 자, 두 번째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꾸불꾸불 도로가 아니라 우측 좌측. 다시 말해서 우좌로 도로가 두 번 굽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병목 현상을 나타낸 거죠. 자, 뉴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병목 현상이다. 도로가 병목처럼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넓어졌던 도로가 저렇게 좁아지는 것처럼 도로 폭이 좁아지는 표지.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 방향이다. 그래서 도로 하나에 양쪽의 차가 오고 가고 할 수 있다라는 이방향 통행 표지를 나타낸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규제 표지가 나오네요. 자, 규제 표지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면 안 된다라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승용차 통행 금지. 자, 그 옆에 있는 그림은 간혹가다 실수로 좌회전 금지라고 하는데요. 저거는 좌회전 금지가 아니라 도로를 자동차들이 건너 다닐 수가 없다라는 자동차 횡단 금지 표지판이고, 그 옆에 있는 나와 있는 동그란 표지, 지시 표지죠. 자, 저거는 어느 쪽으로 가라고,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라는, 그래서 최고 속도 제한 표지판. 그러니까 이 도로는 아무리 빨라도 50km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는 표지판이고, 그 옆에 있는 정지, 스톱. 이거는 긴급 자동차까지도 섰다 가라는 모든 차가 다 서라는 일시정지 표지판이죠. 주로 철길 건널목에 가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시 표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호 위반의 일종인 지시 위반이에요. 자, 지시 표지판이라는 거, 동그란 표지판에 들어가 있는 거. 자, 저 그림은 뭐예요? 승용차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승용차 전용 도로가 아니라
동그란 표지판에 들어가 있는 자동차는 모든 자동차가 다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 표지판. 아까 말씀드린 녹색 신호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그 세 번째 그림은 안전지대. 제가 용어에 설명할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동차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고 보행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 마지막에 있는 거는 뭡니까?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라는 우회로 표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면 표지. 노면이라는 건 도로 아스팔트에 저런 그림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림하고 세 번째 그림. 그러니까 정차 금지지대. 저기는 교차로 한복판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차가 교차로 안에 멈추면 위반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자전거 횡단도. 그러니까 자전거들이 도로를 건너 다닐 수 있다라는 표지판이고, 그 다음에 동그란 표지판에 그 모양을 따라서 차들이 도로라는 얘기죠. 유도 표지.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건 그림이 백색 점선입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유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요. 유턴이라는 거는 노란 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것처럼 백색 점선에서 유턴을 하라는 그런 유턴 구역선 표지입니다. 자, 제가 면허증을 딸 때만 해도 저런 도로 안내 표지는 절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필기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도로주행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도로에서 실제 운전을 한다라고 싶어가지고 도로 이정표까지 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색깔이죠. 위에 있는 거는 녹색, 밑에 있는 거는 청색입니다. 그래서 녹색에 있는 거는 시외도로, 그러니까 시내를 벗어난 외곽도로의 이정표는 청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잘 보시면 시내 안에 있는 표지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시내 안에 있는 표지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색깔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표지판을 많이 봤습니다. 이 표지판이 우리의 그 안내를 하는 그런 약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표지판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앞으로 면허증을 취득하신 분들이나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분들이나 항상 조금이나마 제가 보탬을 드리고자 몇 가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지요? 늘 여러분들 앞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